네, 다음은 분류 모델, 지도학습 중에 분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류 모델은 일단 Y가 범주형이죠. 회귀랑 다른 거는 회귀는 Y가 연속형이지만 분류는 Y가 범주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모델이 뭐 로지스틱 회귀, 판별 분석,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 분류 모두 가능한 모델들이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면은 y가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기 때문에 어떤 뭐 보통 우리가 이진 분류를 많이 하죠. 뭐 0 아니면 1로 분류한다든지 뭐 아니면 합격, 불합격 뭐 이런 걸로 양성, 음성 이런 걸 분류를 하는데 쭉 이제 모델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y 값 예측을 하면 y 값이 이제 클래스 어떤 범주로 예측이 된단 말이죠. 성능 평가를 할 때 이제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이제 경우의 수가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나와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뭐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F1 스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가 0 아니면 1일 때, 예측이 0 아니면 1일 때 해서 2 곱하기 2니까 경우의 수 네 가지로 이제 분류표를 만들어서 이제 혼동행렬이라고 하는데 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요런 지표들을 구합니다. 요거는 이제 4과목의 모델 평가하는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다루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분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데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지도학습 중에 하나고 분류, only 분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면 종속 변수 y가 범주형인 경우인데 두 가지로만 분류하는 거예요. 이진 분류. 그래서 0 아니면 1로 분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제 보통 문제 나올 때 이게 지도학습인지 비지도학습인지 문제도 되지만 지도학습 중에서도 분류하는 모델인지 아니면 회귀분석,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지도 분류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내기가 좋은 게 뭐냐면 지도학습 중에서도 회귀, 분류 둘 다 되는 게 아니라 분류만 되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분류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거든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S자 곡선의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Y축을 보면 X는 이제 쭉 되어 있지만 Y축을 보면 0 아니면 1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X가 2일 때 Y 값이 여기 오는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Y축이 확률값이거든요. 확률값.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값이에요. 그래서 보면 y가 1일 확률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0에서 1. 그러면 임계값이 보통 p값, 이제 확률값이 0.5인데 0.5보다 값이 크면 그건 1로 분류하고 확률값이 이제 0.5보다 밑에 오면 여기겠죠? 여기에 오면 이렇게 오면은 0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벡터주는 사실 아웃풋은 확률값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값을 뱉어주거든요. y가 1일 확률값을 나오는데 확률값이 보통 0.5보다 크면 그건 1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사용하고 이진 분류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다. y가 1일 확률값을 구해주고 보통은 임계값이 0.5라서 0.5보다 크면 1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분류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요. 지도학습 중에 회귀와 분류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영문으로 쓰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줄여서 SVM이라고 많이 씁니다. 설명을 보면 데이터 세트를 분할하기 위한 최상의 초평면을 구한다. 밑에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비선형 데이터 분류 시 커널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다른 차원, 즉 차원을 증가해서 매핑을 한 다음에 거기를 나눠주는 초평면을 구해서 분류를 한다. 뭐 회귀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이 좋지만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이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초매개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분석가가 조절해주는 파라미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델이 스스로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해서 이제 변수를 구하는 건 이제 보통 매개 변수라고 하고 분석가가
분석을 할 때 어떤 모델의 특정 파라미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임의로. 그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계산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 이게 아마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가장 좋은 모델로 각광을 받았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분석가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 중에 C 값이 있어요. C 값. C 값이 요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C 값이 증가하면 하드 마진, 타이트하게 본다는 거고, 성능을 올릴 수는 있지만 과적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밑에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2차원에서 나타낸 건데 볼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일단 크게 이제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는 이 초평면을 보면은, 이게 일단 지금 파란 선 요게 평면인데 지금 약간 2차원의 그리다 보니까 선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 동그라미와 네모를 잘 분류하는 선을 그어 보면 분류 모델에서 여기를 그을 수가 있죠. 이렇게 초평면을 그을 수가 있죠. 빨간색은 그냥 제가 예시로 그려 놓은 건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봤을 때 파란색이 조금 더 요 사이를 잘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키워드를 보면은 초평면, 하이퍼플레인, 마진, 그리고 서포트 벡터라고 나오는데, 서포트 벡터는 하이퍼플레인을 결정해 주는 어떤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서포트 벡터는 요 두 가지를 서포트 벡터라고 한다. 그죠? 초평면을 요렇게 그어줄 수 있는 기준점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진은 뭐냐면은 이 초평면으로부터 서포트 벡터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요걸 마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일반 옵션으로 둔다고 하면은 마진을 최대로 하는 초평면을 구하는 거예요. 위에 빨간색 이제 초평면을 보면 마진이 최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한계는 넘어가 있죠, 이쪽으로. 그죠? 분류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진을 최대로 하는 초평면을 구하면 요 비슷하게 뭐 여기 근처에 이렇게 초평면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초평면이 마진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초평면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C 값이 있는데, 이 C 값을 증가하면 하드 마진, 즉 타이트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하드 마진이 어떤 마진이 하드 마진일까요? 더 타이트하게 보는 거예요. 루즈하게 보는 게 아니라. 왼쪽이 더 하드 마진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죠? 오른쪽은 왼쪽 대비 소프트 마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진이 더 크죠? 그죠? 음. 하드 마진, C 값을 증가하면 여기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좀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 그죠? 성능을 올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잘 분류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해당 데이터에 과적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C 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C 값을 증가하면 하드 마진이 되고 타이트하게 보는 거다. 그럼 성능이 올라가겠죠. 성능이 올라가지만 단점은 뭐냐면 과적합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 개념으로 보면 C 값이 감소하면 소프트 마진이고, 이게 오타입니다. 소프트 마진이고, 성능이 내려가고 과소적합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위에 거 하나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C 값이 증가하면 하드 마진, 성능이 좋아진다, 과적합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서포트 벡터 머신은 마진을 최대로 하는 초평면을 구하는 거고, 이게 지금은 이제 선형으로 구할 수가 있지만, 이게 만약에 곡선 형태로 비선형의 데이터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2차원을 3차원으로 매핑을 한 다음에 그 사이를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초평면을 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비선형 데이터를 분류할 때도 커널 함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커널 함수는 다른 차원으로 매핑을 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잘 분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 비선형 데이터도 모두 다 잘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지도학습 중에 하나고 회귀, 분류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제 영문으로 쓰면 디시전 트리라고 하고 줄여서 DT라고 씁니다. 설명 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회귀 분석일 때랑 분류 분석일 때 이 가지를 분류하는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 예시를 하나 볼게요. 이게 이제 알로 데이터 시각화를 제가 직접 한 건데 아이리스라고 하는 이제 붓꽃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탈랭스라고 하는 거는 X 변수예요. X 변수, 종속 변수.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페탈랭스라고 하는 값이 2.45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분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토사라는 Y값, 종이 결정이 돼요. 즉 세토사라는 종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페탈랭스가 2.45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조건이 하나 나오죠. 페탈위드라는 그 X 조건에서 1.65보다 작으면 독립변수가 1.6 페탈위드라는 독립변수가 1.65보다 작으면 버지칼라라고 하는 종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버지니카라는 종으로 분류가 되죠. 이렇게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런 조건을 보고 이렇게 분기를 합니다. 가지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Y값을 결정하는 쉽게 보면 이런 모델을 의사결정 나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게 회귀 분석일 때랑 분류 분석일 때 분리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회귀 분석일 때는 분산 분석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F 통계량의 P값을 써요. P값. F 통계량의 P값. 그리고 분산의 감소량을 씁니다. 분기하는 기준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요 그룹 간에는 비슷한 거예요. 그죠? 요렇게 분기했을 때 요 그룹 간에는 비슷하고 요 그룹이랑은 서로 다른 거죠. 이질적이죠. 그죠?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거는 비슷하게 요 동질성을 좀 가지게 다른 그룹 간에 서로 분기했을 때는 서로 이질적인 걸로 분리를 합니다. 그 분리 기준이 회귀 분석에서는 분산 분석의 F통계량 P값, 분산의 감소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류 모델에서 Y가 범주형일 때는 카이 제곱 통계량의 P값, 진위 지수, 엔트로피 지수를 봅니다. 그럼 문제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회귀 분석일 때, 아니 분류 분석일 때 의사결정 나무의 분리 기준이 아닌 것은 그럼 카이 제곱 통계량 P값, 진위 지수, 엔트로피 지수를 알고 있다면 이거 외에 다른 거를 고르면 되는 거죠.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답이겠죠. 그죠? 대표적인 여기 이제 DT 알고리즘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그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 중에 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트의 특징을 보면 요걸 외워두셔야 돼요. Y가 범주형일 때 이 카트 모형에서는 진위 지수를 씁니다. 여기 보면은 분류 모델일 때 이런 값들을 쓰는데 카트 모형에서는 Y가 범주형일 때 분류 모델일 때 진위 지수, 회귀 모델일 때 분산의 감소량을 사용한다.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두세요.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은 뭐냐면 요 시각화를 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시각화를 하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페탈 랭스라는 값이 2.45보다 좀 작으면 세토사로 분류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요 밑으로 가는구나. 이걸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형, 비선형 분석이 모두 다 가능해요. 그리고 비모수적이다. 즉,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모수적 방법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상치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이상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성능이 그리 좋지 않다. 근데 다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요 모형을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요렇게 처음에 어떤 분리 기준이 있어서 왼쪽, 오른쪽 가지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 모형이 이상치의 영향을 받고 성능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앙상블 모형이 나오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에서 외워둘 거는 회귀 분석일 때, 분류 분석일 때 어떤 분리 기준으로 이 가지를 나누는지 그거 하나랑 대표적인 DT 알고리즘의 카트 특징, 분류 모델일 때는 진위 지수를 쓰고 회귀 분석일 때는 분산의 감소량을 쓴다.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의 장단점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앙상블 모형입니다. 앙상블 모형은 뭐냐면
여러 가지 모형들을 만든 후에 하나의 최종 결론을 내는 방법이에요. 장점이 뭐냐면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다는 거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일반화 성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나무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의사결정나무를 만든 다음에 투표를 시키는 거예요. 투표를 시켜서 이제 다수결의 원칙처럼 투표를 시키거나 아니면 확률적으로 이제 뭐 그 특정 분류 모델일 때 특정 클래스로 분류될 확률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눠서 모델의 수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는 거를 이제 하드보팅 한다고 하고, 확률값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 클래스로 될 확률값들을 구하고 모델의 수로 나눠서 구하는 걸 이제 소프트보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제가 뭐냐면은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가 있는데 요것들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개는 나옵니다. 네, 이렇게 세 개 양상불 모형에서 항상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지도학습이고 회귀와 분류가 모두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배깅부터 볼게요. 배깅은 어떤 거냐면 부스트랩으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원래 원 데이터가 있어요.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부스트랩이 뭐죠? 부스트랩? 우리가 이제 데이터 스플릿, 데이터 분리할 때도 했던 건데 단순 랜덤 복원 추출을 합니다.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해서 원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여러 번 합니다. 부스트랩을 여러 번 해서 그럼 데이터 세트가 여러 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 데이터 여러 개 세트에 대해서 각각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스트랩을 내가 10번을 했다. 그럼 데이터셋이 10개가 나오고 10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면 모델이 10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의사결정나무 그거를 이제 데이터세트마다 의사결정나무를 만든다고 해보면 10개의 의사결정나무를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각각의 모델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분류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클래스로 나눠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0 아니면 1로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10개 모델을 쭉 이제 넣어봤는데 7개 모델에서 0으로 분류하고 3개 모델에서 1로 분류한다 라고 하면 투표를 했을 때 그거는 0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죠? 맞죠?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과값을 0으로 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앙상블 모형에서 배깅이라고 해요. 배깅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키워드는 부스트랩이에요. 부스트랩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각 데이터마다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을 한 다음에 각각의 결과값들을 투표해서 최종 Y값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배깅이라고 해요. 부스트랩에서 기억해둘 거는 단순 랜덤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이 뭐죠? 한번 뽑은 거를 다시 다시 넣는 거죠. 다시 넣어서 다시 추출하는. 그죠? 비복원 추출은 한번 뽑았을 때 다시 넣지 않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단순 랜덤 복원 추출은 한번 뽑았던 걸 다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뽑으면 이제 샘플링을 하면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부스트랩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샘플에 한 번도 선택되지 않는 원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발생할 수 있는 게 36.8%다. 이 숫자는 기억을 해주세요.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을 확률이 36.8%다. 여기 점입니다. 점 36.8% 숫자를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부스팅입니다. 부스팅은 예측력이 약한 모델에서 오류에 가중치를 줘서 더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요 약한이에요. 약한. 위크러너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위크러너에서 가중치를 줘서 더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 부스팅이에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모델링을 처음 한 다음에 모델링을 했을 때 분류 모델 기준으로 하면 잘못 분류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좋은 모델로 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하고 오분류가 나지 않게끔 계속 이제 가중치를 줘서 더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부스팅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위크러너, 약한 모델을 강한 모델로 만들어준다. 가중치를 줘서 더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 요 기억을 해두시고 종류로 보면은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줄여서 지금 GBM이라고 하는데 부스트가 들어간 거는 다 부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BM 뒤에 GBM이 들어가거나 부스트
뭐 에이다 부스트, 여기 에이다 부스트가 빠졌는데 XG 부스트 이런 부스팅이 들어가면 다 부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한 모델을 점점 가중치를 줘서 강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들을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내는 그걸 부스팅이라고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뭐냐면은 다수의 의사결정 나무를 랜덤으로 만든 다음에 그 결과값을 투표해서 최종 결과값을 내는 거예요. 랜덤 포레스트 이제 회귀랑 분류 모두 가능하고, 회귀에서는 평균값을 내고 분류에서는 투표를 합니다. 노이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배깅보다 더 많은 무작위성.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배깅이랑 랜덤 포레스트랑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배깅에는 부스트랩만 있어요. 부스트랩만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에는 사실은 부스트랩에다가 거기에 더하기 변수,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 때 변수를 무작위로 선정하거든요. 변수를 이미 선정해서 트리를 생성한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배깅이랑.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부스트랩 플러스 변수를 임의로 선정을 해서 트리를 만든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찬가지거든요. 다수의 의사결정 나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서 제가 배깅에서 10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랜덤 포레스트도 예를 들면 의사결정 나무를 10개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10개 모델에 넣어봐요. 근데 10개의 의사결정 나무는 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10개의 모델을 넣어봐서 0 아니면 1로 분류한다고 했을 때, 0을 만약에 10개 중에 7개가 0이라고 하고 3개 모델이 1로 한다. 그러면 0으로 더 많이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70%가 0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0으로 뱉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이런 모형이 있다. 되셨죠?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뒤에 KNN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KNN은 이제 지도학습 중에 하나고요. 이제 회귀랑 분류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책에 보면 이제 K 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이라고 만약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분류 모델이에요. 분류 모델.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실제로 그 코딩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코드에 보면 리그레션 아니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뭐 리그레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그레서는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모델이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만약에 지문에 있으면은 그건 분류 모델로 보셔야 됩니다. KNN이 회귀랑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 뒤에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뭐 리그레션 이런 게 있으면 딱 집어서 회귀 아니면 분류 모델이라고 명칭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되셨고요.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KNN의 원리를 요 밑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분류하는 요 데이터셋이 이제 이진 분류 데이터셋이라고 볼게요. 동그라미 아니면 네모로 분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별표라고 하는 새로운 뉴 샘플이 들어왔어요. 근데 K가 1이면은 K가 1인 바운더리에서 보세요. 별을 무엇으로 분류를 할까요? K가 1일 때. 데이터가 하나 있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죠? 요거를 네모로 분류합니다. 네모로. 근데 K를 3으로 분류하면 요 데이터가 3개 있거든요. 3개? 네모 하나, 동그라미 2개 라고 하는 요 K 이 안에는 동그라미가 맞나요? 네모가 맞나요? 동그라미가 많죠. 그래서 별표를 동그라미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음. 근데 이게 뭐 어찌 보면은 지금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K 값에 되게 민감합니다. K 값에 따라서 성능이 좌지우지돼요. K를 1로 정했으면 이게 별표가 네모가 됐을 텐데, 3으로 정하면 동그라미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3개 내에 동그라미가 더 많기 때문이죠.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한데 K값 그리고 이상치에 따라서 성능이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KNN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키워드가 사례 기반 학습이다. 그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요 K 값을 가지고 주변을 확인한 다음에 모델을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어떤 값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사례 기반 학습이다 혹은 게으름 모델이다 라고 표현도 해요. 네, 여기까지 되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분류 모델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y값은 범주형 변수이다. 2번 회귀 분류 모두에 사용이 가능한 분석 방법이다. 3번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구해서 두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한다. 4번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한다. 정답 몇 번이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회귀 분류 어느 쪽에만 사용이 가능하죠? 답은 2번입니다. 바로 분류에만 사용이 가능하죠. 종속 변수 y가 범주형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고 이진 분류 두 가지로 분류하는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0 아니면 1로 분류를 하죠.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는 확률값을 이제 뱉어주는 함수인데 아웃풋으로 S자형 곡선이었고 y가 1일 확률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이제 아웃풋으로 주죠. 임계값은 보통 이거는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0.5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0.5보다 크면 확률값이 0.5보다 크면 1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분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분류 모델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2번은 서포트 벡터 머신 SV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보기 먼저 보면 지도학습 모델로 회귀 분류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2번 마진을 최대로 하는 초평면을 구한다. 3번 초매개 변수인 C값을 증가시키면 과소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번 선형 비선형 데이터도 분류가 가능하다. 정답 몇 번이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초매개 변수, 즉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이퍼 파라미터 C값을 증가시키면 과적합이 발생을 하죠. 성능은 좋아지지만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적합이 아니라 과적합이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C값을 감소시키면 과소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다시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데이터 세트를 분할하기 위한 최상의 초평면을 구하는 거죠. 마진을 최대로 하는 초평면을 구합니다. 특징은 성능은 좋으나 하이퍼 파라미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계산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특징으로는 또 하나 커널 함수를 쓰는데 비선형 데이터를 분류할 때 커널 함수를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이제 매핑을 해서 해결하죠. 비선형 문제일 때 뭐 예를 들어서 2차원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3차원으로 보내서 그 사이에 초평면을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초평면을 구하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는 C값 요거는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한 가지 케이스만 외우시면은 반대의 경우는 반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C값이 증가하게 되면 하드 마진, 즉 타이트하게 본다는 거기 때문에 성능은 올라가지만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과적합의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매개 변수는 학습된 모델의 일부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구해지는 거고요. 초매개 변수는 분석가가 그 모델에서 우리가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초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네, 되셨죠? 분석가가 조절해 줄 수 있는 파라미터다. 되셨을 거고요.